네, 전선에게 1급 예, 간만에 이제 추가 인강 좀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회원분들이 이제 시험 앞두고 이제 가장 최근 기출 문제 좀 풀어달라는 요청들이 좀 있어서 65회하고 그 다음에 올해 2월달에 시행됐던 특별 회차 시험 요거 이제 2회분을 추가로 이제 강의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론 시험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1번 문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재무상태표에 대한 것에서 틀린 것. 자, 유동자산, 부채, 자본 요거에 대한 이제 분류를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거 만약에 보다가 좀 애매하면 시험 볼 때 재무상태표 있죠? 들어가서 한번 후딱 보세요. 거기 보면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이거 맞죠?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은 맞는데 이게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갔죠. 금융자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죠? 그죠? 투자자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가서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뭐 자본잉여, 자본조정이고 다 맞는 것들이니까요. 자, 됐고.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 가서 보면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뭐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과 관련 있는 계정 과목으로 나열된 것. 제가 여기 밑줄을 안 쳤네요. 여기 밑줄이 있습니다. 자,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은 자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 밑줄 친 채권과 관련 있는 계정 과목만 나열한 것. 자, 재화다 하는 건 형태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채권은 형태가 없는 우리가 받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화하면 자, 여기 봅시다. 제품이 있죠. 제공품, 차량 운반구, 건물 이런 건 다 재화입니다. 그래서 채권으로만 이루어진 거는 미수금과 선급금. 자, 요 두 가지. 요게 채권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이 기말 평가 시 저가법. 그러니까 시가야하고 우리가 매입한 장부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싼 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 틀린 것. 가격 하락 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거 적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해서 이렇게 분개를 하고요. 요거는 평가 충당금은 그 재고자산 바로 밑에 넣어서 요 재고자산 중에 이 정도는 가격이 하락했다 표시를 하고 이런 거는 매출원가에다 집어넣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그래서 매출원가가 비용이죠. 비용에다가 더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회복됐을 때. 자, 결산 전에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없었던 걸 해야죠.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비용은 한번 발생하면 다시 취소시키고 하니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해서 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없애주면서 요거를 못하니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영업 외수익으로 분류한다. 자, 요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매출원가에다가 아까 매출원가는 비용이고 요거는 비용이니까 여기 매출원가에다가 더해준다 그랬죠. 근데 이게 환입됐어요. 그러면 다시 요 밑에 넣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빼줍니다.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한다. 요게 틀린 거죠. 영업의 수익으로 하지 않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비용에서 차감한다. 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해당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아까 이거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죠. 이 역할은 재고자산 밑에 적어서 자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개수. 조금 함정이라고 파놓은 게 요거 하나 파놨습니다. 요거. 원래 영업권은 무형자산 맞습니다.
상표권도 맞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 무형자산 맞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요, 돈 주고 사왔을 때만 무형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자, 우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영업권 얼마, 요거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얘는 무형자산 아닙니다. 장기미수금 당연히 아니고, 경상개발비도 아니고, 임차권리금, 임차보증금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임차보증금은, 자, 전세금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임차권리금은, 야, 우리 장사 잘 되는 가게니까, 그만큼 가게 넘겨줄 때 권리금도 받아야 되겠다 할 때 이것도 일종의 영업권하고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 이런 경우에는 자, 이것도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표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해서 3개, 3번이 정답이 되는데, 근데 이게 좀 하다 보면 좀 헷갈린다. 긴가민가 싶을 때 있죠. 제가 오늘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거기 가시면 계정 과목들이 쭉 있죠. 쭉 있고,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서를 아무데나 이렇게 있는 상태, 뭐 여기 처음에는 여기가 있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 아마 여기서 파인드 뜻 같아요. 컨트롤 F 누르면 찾기. 자, 여기 요 찾기 뜹니다. 요겁니다. 요 보조 메뉴가 떠요. 여기 보면 찾기 있습니다. 컨트롤 F 해서 여기에다 상표권을 쳐보세요. 그러면 지가 자, 엔터 딱 치면 여기에 가서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색깔이 바뀌어요. 보니까 무형자산이죠. 그러면 아까 뭐 다른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찾아서 봐도 되고. 자, 뭐 영업권, 그 다음에 특허권, 신용신앙, 의장드럼, 면허, 광업, 창업, 개발. 경상개발비는 아닙니다. 그냥 개발비입니다. 소프트웨어 여기 다 있습니다. 임차권리금은 없네요. 그건 없는데, 자, 요런 게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자본잉여금, 계정과목 적요 등록은 이런 시험 볼 때 항상 켜놓으세요. 켜놓고 보면서 하세요. 뭐. 자, 자본잉여금 항목 여기 쫙 나와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거 이것만 찾으세요. 여기 딱 보이죠? 자,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하고 저 감자 차선 요거는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감자 차익이 자본 잉여금에 해당된다. 자, 6번 문제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 자, 주식회사 달무리는 2월 5일에 시장성 있는 단기 매매 증권 1000주 주당 10,000원씩. 자, 이거 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변, 대변. 단기 매매 증권을 자, 사왔죠. 단기 매매 증권. 자, 금액 1000주 곱하기 10,000원씩 하니까 1000만 원 되겠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 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수수료 비용 따로 적어야 된다 그랬죠. 수수료 비용 50만 원 해주고,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 줬다 하면 현금. 현금으로 결제했다 나왔네요. 1,050만 원. 자, 이렇게 일단 분개가 됐고 2월 5일입니다, 이게. 자, 그러다가 다음 날 2월 6일 날 바로 하루 만에 팔았네요. 자, 얼마를 팔았냐? 600주.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한 주당 10,000원씩인데 600주를 팔았으면 이 중에서 600만 원이 자산 감소되죠. 자, 단기 매매 증권 자, 600만 원 없어지고 이거를 주당 11,000원씩에 팔아서 현금을 받고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600주니까 660만 원 되겠죠.
6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60만 원. 자, 영업의 수익이 60만 원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수익이 60만 원 증가했다는 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60만 원이 660만 원 맞죠? 자,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거. 자, 요거 수익이 증가한 거 맞습니다. 6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근데 요 단기 다음이 유가증권 거래로 하니까 2월 5일과 요 다음 날인 2월 6일 요거 두 개를 다 연결해서 봤을 때 단기 손익에 미치는 단기 올 1년 동안의 손익에 미치는 거. 자, 얘는 60만 원 이익 받지만 얘는 뭐예요? 이거 수수료 비용이 있죠? 이거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비용도 발생했고 이익도 60만 원 생겼고. 자, 요거는 비용, 요거는 수익 치고 받고 퉁 치면 남는 거는 얼마? 10만 원이 단기 순수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는 10만 원이 증가한다. 자, 아까 아차 실수할 뻔했습니다. 요거를 생각 안 하면. 왜냐하면 요 날짜 2월 6일만 놓고 보면 60만 원 얘가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단기라 그랬으니까 1년 동안 그러면 2월 5일 것까지 다 아우러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자, 제가 참고로 보기 위해서 밑에 이거 화면 캡처를 하나 받아놨는데, 자, 다음 중 비유동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 비유동 부채. 자, 이건 유동 부채를 놨네요. 그럼 비유동 부채가 아닌 거 그러면 유동 부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채 비유동 부채 맞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비유동 부채가 아직 안 보이네. 자, 사채 비유동 부채, 장기 차입금도 마찬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다 비유동 부채입니다. 근데 유동성 장기 부채 아니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F에서 딱 쳐보면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딱 커서 갑니다. 거기 어디에 속해 있냐? 유동부채. 그럼 요거는 유동부채인데 왜 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 같은데 유동성이 있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장기 차입금이 우리가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거죠. 근데 결산일 현재 기준으로 갚아야 될 날에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유동성 1년 이내로 왔다.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지만 1년 이내로 왔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장기 차입금이다. 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유동부채로 개념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분개를 어떻게 하냐면요. 장기 차입금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보내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합니다. 개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자, 이렇게 유동부채로 분류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거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볼까요? 결산 시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 순이익이 과소, 자본 과대, 비용 과소, 부채 과소 이거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개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지급 임차로 우리가 결산 시 수익 비용 위험 예상할 때 분개 어떻게 합니까? 자, 12월 31일 차변에 지급 임차료 지급 임차료 요즘 지급자 안 쓰죠. 왜 이러나? 자꾸 옛날로 가네요. 임차료 자,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죠, 이거. 12월 31일 날 미지급 비용이 예상입니다. 자, 요거는 임차료는 뭐예요? 비용이 발생입니다. 미지급자 들어가면 미지급금처럼 뭐예요? 부채가 증가. 자, 요거는 비용 발생입니다. 그러면 자, 회계 처리를 요걸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비용 발생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비용은 어떻게 과소돼 있죠. 요거 해당됩니다. 비용이 과소. 그다음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채도 과소를 한 겁니다. 부채가 과소. 4번도 맞고요.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적게 적었으면 비용이 적게 적은 만큼 당기순이익은 많이 나왔겠죠. 비용을 적게 적었으니까. 이익이 많이 계산됐을 거고 이익이 많이 계산됐으면 자본금은 늘어났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이 과대 계산됐을 거고. 그리고 아까 이익이 늘어난다 그랬죠. 비용을 적게 적었으니까. 순이익도 과대 계산인데 이게 과소라고 나왔어요.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틀린 것. 순이익도 과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분개를 해보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원가회계 문제. 일반적으로 조업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원가 총액이 증가하죠. 조업도 수준이 반대로 감소하면 원가 총액도 감소하는 형태. 이건 뭐예요? 조업도가 늘어나면 원가도 늘어나고 조업도가 생산량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거 변동비, 변동 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동비에 해당되는 게 어느 거냐 이 말이죠. 자, 답은 딱 보이죠? 원재료 투입.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들어가는 원재료. 이게 변동비입니다. 이거 일단 정답이 되고 영업수당은 생산량이 뭐 조금 줄어들었다고 영업수당 안 줘버리거나 감가상각비 안 할 수 없고 생산량이 상관없는 거죠. 생산직 관리자에 대한 보너스 생산량 줄었다고 안 주면 뭐 데모하겠죠. 자, 그래서 1, 2, 3번은 고정비에 대한 거고요. 요 세 개는 고정비, 요거는 변동비에 대한 설명.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계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하여 80만 원 증가하였다. 또한 공정에 투입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의 제조간접비 비율이 1대 2대 3이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만 원이라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자, 지금 아마 요 시험에서는 65회 시험에서는 가장 좀 복잡하게 비비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다 계산해 봐야 돼요. 우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00만 원이라는 요 단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자, 제품이라는 게 완성품 말하는 거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완성품 제조 원가. 자, 기초 제공품, 월초 제공품 같은 말이고요.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뭐예요? 단기 제조 비용. 자, 뭐 다른 말로 뭐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거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제조 원가와 제품 제조 원가는 다른 겁니다. 요거는 이번 달에 들어간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간접비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는 얼마냐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여기다 뭐를 빼요? 기말 제공품을 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접 재료비는 요 안에 있겠죠.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만 원. 기초 제공품 단서 조항이 없는데 요거 하나 있어요.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하여 80만 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거를 X로 놓고요.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보다 기말 제공품이 80만 원 증가했다 그러니까 얘를 80만 원 넣어요. 얘는 제로로 해버려요. 자, 그러면 단기 총 제조 비용 X는 요 마이너스 80만 원 일로 넘겨버리세요. 마이너스가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80만 원 더하기 그러면 180만 원 나옵니다. 180만 원이 뭐예요? 단기 총 제조 비용. 자, 단기 총 제조 비용 X는 요겁니다. 그리고 이 X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합계액인데 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비율이 1대 2대 3이었다 그랬습니다. 요게 1, 요게 2, 제조간접비가 3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 180만 원을요. 곱하기 1대 2대 3 비율. 그러면 6이 되죠. 전체는 6인데 그 중에서 1, 이게 직접 재료비죠. 1 하면 직접 재료비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6, 3, 18에서 1은 3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이제 거꾸로 한번 역산해 볼까요? 자, 1이 30만 원이면 2는 얼마가 되겠어요? 60만 원 되겠죠. 3은 90만 원. 30, 60, 90 더하면 얼마예요? 18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 금액은 자, 3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공식을 한번 써보고 공식에 맞춰서 금액을 대입해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을 구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1대 2대 3으로 비율됐다 그러니까 1, 2, 3을 더하고 그중에 직접 재료비 비율 1 하면 30만 원 나온다는 거. 자, 조금 비비 꼬아놓긴 했는데 문제를 뭐 잘 내긴 잘 낸 문제예요. 이 정도면 뭐 약간 어려운 문제도 한두 개는 있어야죠. 자, 이렇게 됐고요. 11번 문제. 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품목. 종합원가 계산인 게 뭐예요? 대량 생산체를 말하는 거죠.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개별 원가 계산. 자, 개별 원가 계산이 있어요. 축구공, 맥주, 휴대폰은 대량이죠. 비행기,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고 요거 외에도 또 선박, 그 다음에 건물 이런 것들이 개별 원가 계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1번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계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요. 제조간접비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이냐. 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2,500만 원이에요. 기계작업시간 500, 그 다음에 실제 배부율은 기계작업시간당 5만 원. 이거 곱한 게 5, 25, 2,500만 원 나왔다는 소리죠, 실제가.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없어도 되는 자료고 실제가 2,500인데 제조간접비 과소 150만 원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느 게 많다는 거예요? 자, 실제, 예정으로 다 먼저 한다고 그랬죠. 예정배부법을 사용하는 공장은 예정배부액으로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합니다. 근데 예정배부액을 먼저 제공품 계정에 넣어서 완성품 제조 원가 구해서 나중에 다 팔고 나중에 이렇게 딱 봤더니 실제는 2,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 과소배부했다는 겁니다. 얘가 적게 했다는 거예요. 얘가 예정이. 이 실제하고 비교하니까 얘가 적다. 그럼 2,5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 2,350만 원이나요? 2,350만 원 해서 정답이 자, 1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자, 이제 13, 14, 15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마진입니다. 마진. 이익. 이익이 있으면 세금 내라. 10%. 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수입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0%를 너는 봐줄게 하는데 수입은 얄짤없습니다. 세금 딱 매깁니다. 과세대상 맞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 대가를 안 받고 줬어요. 자, 뭔가가 있는 거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권리를 양도했다. 그러면 요거는 부가가치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 뭔가 받는 게 있을 거야. 뇌물이 여기에 해당되죠. 뇌물을 그냥 뭐 아무 조건 없이 줘요. 딱 줬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그냥 터트려 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재산적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특수 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이 무상 공급. 자,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아, 우리 동네 고아들이 많아. 얘네들이 불쌍해서 누군가가 뭐 하려 그러면 우리 건물 무상으로 쓰시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런 경우. 또 학교 못 다니는 사람들 옛날 야학이라는 거 있죠. 그런데 보면 공짜로 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특수관계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건물을 쓰도록 해주는 거, 이런 거는 이 뭔가가 사리사욕이 없다. 기부 활동이다 이거죠. 이거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아, 그럼 수혜가 나고 그러면 우리가 막 도와주잖아요. 그런 건 기부 활동은 국가에서 이건 또 장려를 해야죠. 이런 거에 세금 물리면 누가 합니까 이거? 그래서 자, 요것도 만약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려면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런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처럼 국가에 주는 거야 그건 뭐 대가가 없는 거죠. 그거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 그러면 요것도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런 말이 안 붙었기, 다번처럼 안 붙었기 때문에 얘네 둘은 기부 활동으로 봐서 세금을 안 매기고요. 가와 나는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과세 표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뭐 150만 원이고 뭐 쭉 나왔습니다. 납부세액은 27만 원이다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 보면 부가가치라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보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볼게요. 아까 납부할 세액이 뭐였습니다? 납부세액 요 자리에 있는 거죠, 요거. 그러면 이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 매출세액 이 금액의 10% 뭐에서 계산이 되겠죠. 이 합계에서 매입세액 요거를 빼면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해서 그 금액의 10%가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매출세액에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또 영세, 수출 이런 쪽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도 일단은 집어넣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100분의 0. 보통 부가세는 다 10%인데 100분의 10. 0%를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일단 과세표준 금액에는 넣고 과세표준 금액에 넣고 단지 세율은 0%니까 납부할 세액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에서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빼줍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 간혹 가다 보면 불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우리 매입매출전표 입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 거는 빼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봅시다. 자, 납부할 세액은 여기 단서 조항이 주어졌습니다. 27만 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그러면 이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매출에 대한 거를 찾아봅시다. 발급한 세금계산서. 자, 이게 매출이죠.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그 외의 매출 매입 관련된 영세율 거래는 없다.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겁니다. 이건 매입세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620만 원입니다. 그러면 620만 원의 10%죠. 부가세는. 그럼 매입세액은 자 62만 원이 됩니다. 또 요것만 있느냐? 이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매입한 게 40만 원입니다. 이거 불공이죠. 사업과 관련 없는 거. 40만 원의 10%니까 4만 원. 빼면 매입세액은 62만 원에서 4만 원 빼면 58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은 지금 영세율은 150만 원인데 다른 그 외의 매출에 관련된 거는 뭐 아직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58만 원 마이너스 58만 원 이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매출세액 나오겠죠. 그럼 매출세액은 27만 원에 요 58만 원 요 마이너스 있는 58만 원 이로 넘어와서 더해주면 얼마죠? 50, 70, 100, 5만 원 맞나요? 아, 85만 원이구나. 58만 원이니까. 네, 85만 원이구나. 매출세액은 8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매출세액은. 자, 그러면 매출세액이 세액입니다. 85만 원이라는 소리는 이거 매출액은 얼마라는 소리예요? 매출액은 아까 10%니까 10%로 10분의 1 했으니까 다시 곱하기 10 해버려요. 그러면 850만 원이 나옵니다. 850만 원에 10% 85만 원. 매출세액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요 850만 원. 자, 여기에다가 요거는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는 그거고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공급가액 1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잠깐 갔다가 올게요. 자, 아까 850만 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이거 다 한 건데 여기다가 영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물론 세금은 이건 0%가 안 내지만 그 금액까지 합쳐서 전체가 매출 세액 과세 표준을 구하고 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요 150만 원도 요 850만 원에 더해 줘야 돼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과세 표준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과세 표준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과세 표준은 아까 이야기했죠. 세금계산서 발급, 신용카드 발급 그거에다가 영세 매출, 영세율, 영세 매출 수출한 거 그거까지 다 합친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거꾸로 나간 겁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거고 매입세액은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긴 할 건데 부가세세 신고서도 참고로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000만 원이 정답 과세 표준 금액. 자, 여기까지 했고요. 아까 부가세 신고서는 요 문제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다른 거 그냥 화면 캡처 받아서 그냥 올린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법인 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언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가? 요즘 모든 사업자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을 때 그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에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매일 들고 가요? 발급한 거 그 다음 날까지 그냥 발급할 때 그냥 아예 전송시켜버려요. 전송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에 신고한 다음에 발행할 때마다 그거 국세청장한테 홈택스에서 전송 딱 시키고 전송시키면서 그 받아갈 사람 그 사람한테도 또 메일로 보내주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다음 날까지 전송시켜주면 됩니다. 자, 요거 제가 교재에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거.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다음 교재 수정할 때 요 내용을 안에 또 추가로 부가가치세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전산세무 2급에 있는 거예요. 전세무 2급에 있는 건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기한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는 해당일 다음 날까지 발급 가능. 그러니까 공급한 날짜에서 만약 3월 5일이다 하면 다음 달 4월 10일까지 4월 10일이 공휴일이면 11일까지 발급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 발급한 다음에 발급한 날이 아까 뭐 공급일은 3월 5일이다. 근데 발급은 4월 10일까지 했다. 4월 10일이 휴일이면 4월 11일. 이 발급한 날로부터는 바로 다음 날까지 홈택스에서
전송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다음 교재는 이걸 넣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부가치세 이 이론 문제 아니면 이론 쪽에 요거 살짝 요거를 적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발급한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된다. 자,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5문제 다 했고요. 간만에 여러분들 조금 늦게 올려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4월 시험에 준비하시는 분들 초형 기출문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실무시험 문제 2개로 나눠서 1, 2, 3번, 4, 5, 6번 하나로 하니까 너무 시간이 커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자, 미리 조금 쉬었다가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다음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